오늘 아침 여러분이 드신 밥, 그 쌀을 키운 비료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년 2월,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충격파가 폭탄이 떨어지는 중동을 넘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아이들의 밥그릇을, 그리고 우리나라 장바구니를 직접 흔들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이 전쟁이 계속되면 급성 기아 인구가 4,500만 명 추가돼 총 3억 6,3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의 기록마저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쟁과 밥상이 무슨 관계냐고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뉴스에서 중동 긴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장바구니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아주 작은 지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 남쪽과 오만 북쪽 사이에 낀 이 바닷길의 가장 좁은 폭이 불과 39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죠. 그런데 이 39km짜리 수로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35%가 지나갑니다.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지나가고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이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38척의 배가 이 해협을 오갔습니다. 2026년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해협의 공식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통과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전 세계 보험사들이 즉각 이 해협에 대한 선박보험을 철회했습니다. 보험 없이는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138척이 오가던 이 해협의 통행량이 불과 며칠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95% 이상 감소입니다. 3월 한 달간 이 해협을 통과한 상선은 100척이 채 되지 않았고 해협 양편에는 약 4만 명의 선원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식량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려면 비료라는 존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료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없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비료는 농부의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끊기면 회사 업무 전체가 멈추듯 비료 공급이 끊기면 농업 생산 전체가 멈춥니다. 현대 농업은 비료 없이는 현재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화학 비료 덕분에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암모니아로 요소 비료를 만듭니다. 비료 생산 원가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입니다. 그러니 천연가스 값이 2배 오르면 비료 원가가 2배에 가까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연가스는 어디서 올까요? 세계 최대 단일 요소 비료 생산 시설은 카타르에 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560만 톤에 달합니다. 이란은 세계 3위 요소 수출국으로 매달 35만에서 40만 톤을 수출합니다. 걸프 지역 전체로 보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46에서 49%가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가 막히자 비료 가격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요소 비료 가격이 불과 몇 주 만에 최대 75% 뛰었습니다. 전쟁 전 톤당 490달러 하던 요소가 780달러까지 올랐고 인산 비료인 DAP는 580달러에서 9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글로벌 비료 가격 지수는 단 한 달 만에 26.2% 급등했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상황을 최근 수십 년간 가장 급격하고 심각한 글로벌 원자재 흐름 교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은 북반구의 봄 파종기이고 인도의 여름 파종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이보다 더 나쁜 시기는 없다고요? 비료는 파종기에 맞춰 써야 합니다. 파종기를 넘기면 그 계절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번 놓친 수확은 그 해에 다시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밀 가격이 4%밖에 안 올랐다던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50%나 올랐는데 이번엔 그 정도도 아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분쟁 시작 후 밀과 옥수수 가격은 약 4%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밀 가격 4% 상승은 안도의 신호가 아니라 3에서 6개월 후에 닥칠 충격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은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25%, 옥수수의 15%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곡물 가격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번엔 곡물 생산지가 아니라 비료 공급망이 차단된 것이라 가격 충격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공장의 부품 재고가 아직 창고에 남아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둘째, 비료 부족의 충격은 시간차를 두고 증폭됩니다. 지금 비료를 구하지 못한 농부가 올봄 파종을 포기하거나 비료를 절반만 쓰면 그 충격은 3에서 6개월 뒤 수확기의 식량 생산 감소로 나타납니다. UBS의 분석에 따르면 비료 가격이 전년 대비 48% 상승할 경우 글로벌 식량 가격이 12%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2%는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절대 빈곤층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비료를 대신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산 비료가 끊기자 걸프 지역 비료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걸프 공급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이지만 설비 가동률이 이미 90%에 달해 증산 여력이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핵심 비료 공장들을 타격하고 있고 주요 수출항도 수출 능력의 60%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2025년 말부터 인산 비료 수출을 2026년 8월까지 중단하고 질소 포타시 혼합 비료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비료 부족 시 구원자 역할 대신 일관되게 공급을 제한해온 패턴이라고요. 결국 지금 세계 비료 공급의 약 45%가 동시에 위협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 나라의 식량 공급망이 아닙니다. 전 세계 비료 공급망의 절반 가까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이른바 삼중 노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 경유로 조달합니다. 전체 에너지의 81%를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봉쇄가 시작되자 페르시아만의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발이 묶였고 코스피는 43년 역사상 최대 1일 하락을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둘째, 비료입니다. 2021년 중국 요소 수출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 이후 한국은 중동으로 비료 수입을 다변화했는데 바로 그게 이번에 새로운 취약점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동산 요소 비료 의존도는 43.7%이고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비중은 38.4%에 달합니다. 동남아 대체 요소 가격은 전쟁 전 대비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농림부 평가에 따르면 주요 비료 기업의 원자재 포함 재고는 7월 말까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봉쇄가 7월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합니다. 7월.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셋째, 식량 자급률입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45.8%로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20에서 21%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최하위입니다. 쌀을 빼면 곡물 자급률이 약 6%로 곤두박질 칩니다. 밀 자급률은 1% 미만이고 전체 식품의 60에서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글로벌 비료와 식량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는 가격 상승을 막을 완충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나프타 수출 금지, 요소와 요소수 매점 매석 금지, 1997년 이후 최초의 유류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25에서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도 예고했습니다. 특사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해 1억 1천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했고 사우디 양부항으로 유조선 5척을 돌려 대체 수송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월 7일 파키스탄 총리와 군 수뇌부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2주간의 휴전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핵심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입니다. 휴전 발표 직후 유가는 배럴당 117달러에서 103달러로 8%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2주 휴전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가스 생산 시설은 17%가 파괴됐고 복구에는 약 3년이 걸립니다. 전쟁 위험 보험이 정상화되는데도 수개월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도 물리적 공급 복구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계 비료 교역의 3분의 1, 원유의 35%,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폭 39km짜리 해협 하나를 통과합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러시아산 비료 대신 걸프 비료로 갈아탔습니다. 취약성을 줄인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불과했던 셈이죠. 밥상의 안보는 군사 안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총이 없어도 굶주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호르무즈에서 포성이 울릴 때 그 소리는 우리 밥상에까지 닿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의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